미국 변호사 김변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정상국가입니다. 정상국가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정상국가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외부인들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한 1년 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었죠. 새 걸 좋아하니까요. 책 이야기를 해야지 한 1년 정도 꿈에 부풀어서 보냈습니다. 휴가가 다가올수록 무슨 이야기로 유튜브를 시작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요즘 읽고 있는 스피노자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스타트업 이야기나 아니면 요즘 공부하고 있는 생물학 이야기 같은 걸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일본 이야기로 시작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뜬금없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모릅니다.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일본어도 모릅니다. 그리고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참 요즘 세상 참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이헌모라는 분이 지은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부제로 아베의 아름다운 일본은 있는가? 라는 책입니다. 30년, 도대체 왜 30년일까요? 사실 약간 배신당했습니다. 도대체 1988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나니. 아마 이 책의 저자께서 그때 처음으로 아마 도쿄에 가셨던 것 같긴 한데 그거 외에는 왜 1988년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모르겠네요. 역사의 변곡점은 오히려 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일당 독재 국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딱 한 번 3년 동안 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그 해에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죠. 그리고 호소카와 정치개혁이라는 걸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개혁을 하고 그리고 소선거구제로 개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중선거구제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아베 신조가 2012년 12월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아베가 권력을 잡습니다. 이걸 제2차 아베 내각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2006년 9월 26일에서 2007년 9월 26일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권력이 넘어가기 전에 1년 동안 딱 366일 동안 하고 나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걸 제1차 아베 내각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2001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는 아베에게 권력을 넘겨준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있었습니다. 고이즈미는 원프레이즈 정치, 영어로는 one phrase politics로 한 줄 슬로건으로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 극장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슬로건으로는 자민당을 깨부순다, 개혁 없이 성장 없다, 성역 없는 구조개혁, 고통 없이 개혁 없다 등등의 구호를 내세운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원인으로 해서 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개혁, 그리고 정치자금 제한, 그리고 고이즈미의 포퓰리즘적인 성향, 이 세 가지 때문에 자민당의 소위 파벌 정치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베가 나오게 되는 토양이 만들어진 거죠. 생각해보면 파벌 정치 아래에서는 포퓰리즘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합의해야 되니까. 오히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엄청난 구호를 이용해서 중간의 파벌 보스들을 다 제끼고 직접 민중들에게 다가갈 때 포퓰리즘은 성립하는 겁니다. 일본 민주당은 그러면 왜 망했을까요? 3.11 대지진과 그에 이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사실 이 설명이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아베 신조는 201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7년간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저자는 작년, 그러니까 2017년 과거 총재 임기 3년씩 2기 총 6년이었던 당규를 연속 3기 9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일당 독재 국가라고 말하는, 일본이 일당 독재 국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당규를 바꾸면 수상의 임기가 바뀝니다. 한국 같은 나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또 한 가지 뜨아한 것은 헌법에 따라 국회 해산권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국 헌법 제7조와 69조에서 중의원 해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7조 해산은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중의원을 해산한다, 고 해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황은 통치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권한은 내각에 귀속됩니다. 내각은 가기를 일주일에 2번 여는데, 가기의 의사결정은 구성원 전원일치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첨예한 한 건에 반대하면 임명권자가 총리 대신의 권한으로 파면하고 총리가 임시로 직책을 대행하거나 새로 임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조화를 강조하는 사회라고 하는데, 그 이면이 바로 무라하치부라는 관습으로 일종의 따돌림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연장이겠죠, 이런 국회 해산권이 있는 게. 그러니까 중의원은 4년 임기가 있지만 4년 임기를 거의 채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문제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아마 국회 해산권을 가동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외부인이 보기에는 참 민주주의라고 하기 힘든 관행입니다. 내친김에 이야기하자면 헌법 69조 해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 또는 부결되면 이에 대한 대항 조치로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항적 해산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점령당국, 그러니까 미군정도 이 문제가 중의원 해산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을 염려해서 국회 해산권은 정부가 정치적 컨트롤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메모를 일본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약간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국은 헌법이 엄청나게 자주 바뀌었는데, 이 나라는 미군정이 점령하고 있을 당시 만들었던 헌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일당 독재가 맞죠. 또 한 가지 일본 헌법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제9조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베 3대, 아베 가족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베의 친할아버지 아베가는 반전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반골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51세가 되던 1946년 4월 총선거를 준비하다가 심장마비로 급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베 신따로는 기시노부스케의 사회가 되죠. 기시노부스케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으로 체포되어 공직 추방되었다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에 그 공직 추방이 해제돼서 56대, 57대 수상으로 1957년에서 1960년까지 신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묘하죠. 할아버지는 골수 반전주의자, 아버지와 아버지의 장인은 A급 전범. 그가 처음으로 권력을 잡은 2006년, 그는 슬로건으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냈지만 1년 만에 실패했죠. 그리고 제2차 아베 내각이 시작한 2012년, 그는 슬로건을 아름다운 일본을 되찾다, 그리고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슬로건으로 바꿉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일본 헌법은 1946년 11월 3일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이, 그러니까 2017년이 시행 70주년이었던 거죠. 제9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이것을 보지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정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1946년 일본은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1947년 일본은
미군정에 의해 강요된 헌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독립하게 되죠. 한국전쟁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기시노부스케 같은 A급 전범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들은 강요된 헌법이니까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이 헌법을 강요한 미국이 설계한 냉전체제는 오로지 일본 헌법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일본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까지, 그리고 전범들의 부활까지로 이어지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아까 아베 정권의 슬로건이 전후체제의 탈각이라고 했었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일본식의 특수한 표현인데, 이 전후체제라는 것은 결국 냉전체제입니다. 아베는 강요된 헌법이라는 말을 좁게 해석해서 재구조만 바꾸면, 그러면 일본이 정상국가가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일본 헌법의 3대 기본 원칙은 국민주권, 기본인권의 존중, 평화주의를 표명하고 있다고 초중 교과서에서는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 것은 구조가 아니고 3대 기본 원칙의 첫 번째인 국민주권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2014년 7월 1일 아베 정권은 임시가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해석 변경이 뭐죠? 헌법은 안 바꾸고 헌법에 대한 해석만 바꾼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개별적 자위권만 행사할 수 있었지만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석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본이 침공을 받았을 때만 자위를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지금부터는 직접적인 침공이 아니더라도 자국민에게 명확한 위험이 미친다고 판단될 때는 자위대가 다른 나라와 함께 반격할 수 있다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무력 행사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일본의 정치는 여전히 냉전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이 가둬뒀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 일본 헌법 제9조는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헌법이라기보다는 국제조약의 성격이 더 강한 거죠.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지금 동아시아의 상황입니다. 동아시아는 여전히 냉전체제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아베가 말하는 종전체제의 탈각, 그러니까 탈냉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아베가 원하는 식은 아니죠. 일본 헌법이 개정된다면 제9조가 아니라 제대로 국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겁니다. 비극은 일본 정치는 여전히 전쟁의 설계자들, 일본 우익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본 헌법을 바꿔야 할 겁니다. 비극은 누구도 그런 안을 제안할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현재로서는요. 이 책은 일본 정치를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일본 정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좋은 책입니다. 문제는 마치 신문이나 잡지 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것 같은 스타일, 그리고 맨 앞에 이야기했던 제목, 그겁니다. 일본 정치는 정치 분석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정신 분석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